5명 중에 문재인보다 나은 후보 있었냐고. 안철수는 바보였고, 홍준표는 미쳤고, 유승민은 주둥이만 있고, 심상정은 그냥 띄워주니까 냅다 뜬 거고. 수권 능력이 있는 게 문재인밖에 없었잖아. 그러면 우리는 그 중에서 가장 가능한 문재인을 가지고 지금 어떻게 대한민국을 만들어갈지에 대해서 구상을 하는 기간이야. 그러면 이 문재인이 구상을 잘 할 수 있도록 나는요, 자유당 지지자들 잘 들어. 2013년 2월 20일에 내가 감옥에서 나와서 첫 방송을 해. 내가 맨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박근혜 정부가 성공하길 바란다고 그래. 그때 기억나요? 사람들이 막 다 놀랬어. 아니 박근혜 때문에 감옥까지 갔다 왔고 왜 저러냐고. 나는 감옥까지 갔다 왔지만 박근혜가 성공하길 바란다. 왜냐하면 박근혜가 성공하지 못하면 국민들이 불행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박근혜도 성공하길 빌었던 사람이야. 기억나요? 내가 감옥 갔다 나와갖고 한 첫 방송에서 내가 박근혜 정부가 성공해야 된다. 박근혜 정부가 실패하면 국민이 그만큼 개고생하게 된다. 내가 그랬던 사람이야. 그러니 나는 지금 문재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야. 문재인도 나는 지금 잘하길 바래. 문재인이 실패하면 다시는 민주 세력이 집권 못해. 난 그렇게 생각해. 문재인의 밑에 있는 애들이 실수해가지고 문재인이 만약에 실패하잖아. 그러면 다시는 민주정부 수립 못해요. 영원히 저 미친 독재자들이 돌아와. 홍준표 이런 애들이 돌아와. 돼지발정제가 돌아와서 그래서 수십 년 그냥 영구집권해. 자민당처럼. 내가 잡아봐. 지금 문재인이 실패했다. 그러면 얘네가 문재인 1년 동안 거짓말 싸게 만들고 그리고 2년 동안 분위기 주도해가지고 의원 내각제로 개헌을 해. 그러면 그 의원 내각제가 독일식 의원 내각제가 아니라 일본식 의원 내각제잖아. 그러면 이 소선거구제 의원 내각제 하에서는 일당 독재가 가능해. 그러면 자민당처럼 저 독재장이 돌아와서 걔네가 계속 갈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나는 문재인을 성공시켜야 돼. 문재인을 성공시켜야 되는데 문재인이 말을 안 들으면 그때 깔라고. 그런데 아직까지는 문재인이 기대치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어. 여러분이 막 좋아하는 그런 무슨 사진 찍어주고 이런 거, 뭐 영부인이 라면 끓여줬다 이런 거, 난 그런 거엔 관심 없어. 나는 그냥 그건 다 쇼라고 봐. 별로 내 관심사가 아니야. 내가 문재인에게 지금 집중해서 보고 있는 건 외교적인 분야야. 미국한테 뭐라 그랬냐, 일본한테 뭐라 그랬냐, 중국한테 뭐라 그랬냐, 러시아한테 뭐라 그랬냐. 난 그것만 봐. 그런데 내가 볼 때 지난 4일 동안 문재인은 너무 잘했어. 내가 특히 문재인한테 놀란 게 뭐냐, 전부 전화를 먼저 받았다는 거야. 이게 중요해. 만약에 안희정이나 이재명이 됐으면 자기가 뭐 잘하는 거 보여주려고 먼저 전화했을 수 있어. 먼저 미국에, 일본에, 러시아에, 중국에 먼저 전화했을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그럼 약자가 되는 거야. 문재인은 내가 볼 때 고민 척하는 여우야. 그 전화 안 하고 버틴 거야. 세상에 첫날 하루 종일 전화 안 하고 버티니까 밤 10시에 트럼프가 전화한 거 아니야. 그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알아? 트럼프가 전화할 때까지 아침 밤 10시까지 전화 먼저 안 했어. 그게 뭘 얘기하냐. 문재인이 먼저 전화해서 그 예의를 갖추지 않았다는 거야. 급한 놈이 먼저 우물을 판다. 그래서 트럼프가 전화할 때까지 전화 안 했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시진핑은 첫날 막 문재인 띄워주는 관영 언론에서 띄워준 거 아니야. 시진핑이 아부를 했어. 푸틴도 먼저 전화하게 했지. 아베도 먼저 전화하게 했어. 축전 정치. 내가 볼 때 이거 축전 정치야. 축하 메시지를 받는 거야. 사실 급한 건 우리거든. 아마 얘네들은 다 기대했을 거라고. 문재인이 일 시작하자마자 제일 먼저 누구한테 전화하나. 아마 내 나라가 그거 내기했을 수도 있어. 문재인이 딱 당선 발표되자마자 누구한테 먼저 전화하나. 그거 내기했을 거라고. 근데 아무한테도 전화 안 했어.
그리고 버틴 거야. 그러니까 트럼프가 먼저 전화하고, 그리고 번갈아서 전화들 한 거 아니야. 이게 바로 외교의 주도권을 잡은 거야. 4일 동안. 이거 이렇게 얘기한 사람 있어 없어? 내가 지금 정치평론가들 내가 요 며칠 동안 내가 바빠갖고 성주 갔다 오고 해서 못 봤는데 그렇게 얘기한 사람 있어요? 내가 볼 때는 지난 4일 동안 문재인은 외교 주도권을 잡기 위한 밑밥을 깔았어. 겉으로는 막 소통 행보하고 그 국민들을 막 그쪽으로 관심 갖게 했어. 그런데 실제로 진짜 전쟁은 외교전이었어. 무서운 사람이야. 그러면서도 또 이 그 수석들을 발표하고 있는데 전병헌을 보고 또 막 욕하는 거야. 추미애 미화하는 애가 전병헌을 막 욕을 했어. 근데 잘 들어요. 지금 문재인이 발표하고 있는 초반의 인사는 핵심 몇 명만 심어놓고 나머지는 다 뭐냐? 우리 같이 가자란 사인이야. 지금 문재인이 지금 이 초반에 청와대를 꾸리는 모습은 비문 정치하지 않겠다야. 박원순 세력, 뭐 나머지 세력 다 끌어안겠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그 임종석, 그 다음에 이낙연, 그리고 지금 올라온 박원순계 수석들 비문이 아니라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전병헌을 올린 거야.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 추미애 반대하는 애들이 그걸 갖고 까대면 되냐 안 되냐. 진짜 문재인 지지자라면 아가리 닥치고 있어야 되는 거야. 지금 문재인은 강기정과 전병헌 중 누가 비문에 더 발이 넓은지를 봤을 거라고 봐. 그중에 발 넓은 게 전병헌이야. 강기정도 잘하지만 강기정보다 전병헌이 더 발이 넓어. 영향력이 더 있는 편이야. 그러니까 전병헌이 별로 사실은 그 전병헌이요 가만 보면 그 저 대선 때 토론하는 거 봤어? 그 딱딱 끊어서 말을 못하고 너벌너벌 해갖고 내가 참 수준이 떨어진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전병헌의 특징이 뭐냐? 절대 지지 않아. 상대방이 무슨 얘기를 하든 간에 신경 쓰지 않고 이거 떠벌 지 얘기를 계속하는 거야. 그래서 그쪽 애들하고 토론해가지고 사실 문재인의 공약과 정책이 정확하게 설명되지 않으면 있지만 밀리지 않았어. 그게 전병헌식이야. 그러면서 떠벌 하면서 발도 넓어. 그러니까 원내대표까지 했지 전병헌이가. 그러니까 전병헌은 크게 신뢰하고 큰 일을 줄 사람은 아니야. 그러나 옆에 끼고 있으면 절대 그 전병헌이는 끼고 있어야지. 한마디로 품 안에 품고 감시를 해야지. 바깥에 두면 큰일 날 인물이야. 지금 문재인이 짜고 있는 진영이 오늘까지 짠 건 제대로 다 잘 짰다고 봐. 근데 문제는 박형철이야. 자, 그러면 문재인의 인사 중에 난 솔직히 딱 걸리는 게 둘이야. 박형철, 조국. 솔직히 문재인의 전반적인 인사 중에 걸리는 게 딱 둘인데 하나가 박형철이고 하나가 조국이야. 왜냐하면 이 두 개는 사실은 누구를 검찰을 굉장히 자극하는 인사거든. 지금 사실은 이제 정권 초반에 검찰을 어떻게 딱 잡느냐가 문제야. 사실은 이게 노무현 정부 때 노무현 정부 초반부터 검찰하고 노무현 정부하고 싸움이 붙어요. 강금실 때문에. 노무현이 강금실을 법무부 장관으로 꽂으니까 그 검찰 수뇌부가 강금실을 인정할 수 없다. 이래갖고 검찰들이 검난을 일으켜. 그래서 노무현이 평검사들하고 TV 토론까지 한 거야. 맞짱 토론을. 근데 거기서 어떻게 됐어? 노무현 똑같은 말. 검사들이 거기 와갖고 수십 명이 똑같은 질문해. 그게 조직적으로 반대한 거야. 그래서 노무현이 그 검사들하고 만나서 똑같은 얘기를 수십 번 하고 내린 결론이 뭔 줄 알아? 이쯤 하면 막가지 하는 거죠. 그 한마디 남았어. 문재인은 노무현은 생방송으로 검사들을 설득하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했거든? 그런데 언론은 그 똑같은 토론이 계속되니까 TV 채널은 돌아갔고, 마지막 다음날, 이쯤 하면 막가지 하는 거지요. 이게 대통령의 말투냐. 이걸로 물고 늘어진 거야. 자, 내가 왜 조국하고 이 박형철에 대해서 딱 걸렸느냐. 이거는 뭐 찬반을 결정하기 전에 걱정되는 인사라는 거야. 뭐냐? 이건 문재인의 도박이야. 박형철하고 조국은 문재인의 도박이야.
검사들 중에서 차라리 윤석열을 데려왔다든가, 그러면 윤석열 같은 경우엔 진짜 아무도, 검사들 중에 누구도 감히 윤석열한테 시비 못 걸어. 근데 그게 아니라 조국을 그 자리에 앉혔어? 그건 뭐냐? 기존의 검사들하고는 모든 연을 끊겠다는 거야.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수야. 근데 이건 양날의 칼인 거야. 검사들을 통제하지 않겠다. 대신 너네들하고 편도 먹지 않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검찰 개혁이라는 거를 이 깃발을 세운 거란 말이야. 그 다음에 박형철. 박형철이 누구야? 결국 그 세도가 밀려갖고 쫓겨난 사람이란 말이야. 그런데 박형철을 반부패 비서관으로 앉혔잖아. 이제 그러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 또 이제 민노총이 나와가지고 갑을 어떻게 얘기하면서 깐 면도 있어. 너무 성급한 비판이라고 할 수 있지만 어쨌거나 나는 그 부분은 중요하다고 안 봐.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고 박형철과 조국이라는 이 카드가 검찰과의 불필요한 긴장을 만드는 건가? 이게 만약에 이 카드가 성공하려면 조국의 내공이 세야 돼. 조국의 내공이 세야 되는데 과연 이 조국이 그 싸움을 해갈 만한 장수냐. 나는 윤석열이라면 모르겠는데 조국이 그걸 해낼 수 있을까? 잘 모르겠어. 조국 교수를 보면서는 내가 볼 때 굉장히 인기 있는 발언을 잘하거든요. 이런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면 내공이 때때로 딸릴 수 있다는 거야. 말이 빨리 나오는 사람은 그만큼 안에 있는 기운이 약할 수 있어. 근데 이제 이 조국 교수를 딱 보면 말이 빨리 나가는 사람이야. 말이 빨리 나가는 사람은 분명해. 분명한 사람은 적들이 수를 읽기 쉬운 사람이야. 근데 이게 지금 검찰이라는, 이게 사실은 이 검찰이 100년 조직이야. 일제시대 때부터 있었던 검찰 조직이거든? 그 100년 조직하고 싸우는 싸움인데 조국이라는 칼은 너무나 잘 드러나는 칼이다. 그래서 내가 좀 걱정이 돼. 그 다음에 박형철은 그 국정원 댓글 사건 이걸로 잘렸던, 그러니까 그 밀려난 검사잖아. 근데 이 사람을 데려온 게 너무나 이렇게 자극적인, 검찰에겐 굉장히 자극적인 수다.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떻게 지금 전쟁을 해갈까? 섬세한 전쟁이야. 이게 노무현이 결국 망한 이유가 노무현이 끝까지 성공하지 못한 게 검찰을 제대로 장악하지 못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행법상 검찰은 행정부 산하에 있어. 그러면 검찰을 어떻게 쥐느냐에 따라서 이 정치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없느냐야. 막말로 검찰을 제대로 쥐고 있지 않으면 검찰에서 더민주 의원만 기소하고 더민주 의원 20명만 배지 떼면 저쪽에서 20명 딱 20석 차지하면 탄핵 숫자야. 그래서 그 검찰을 섬세하게 다뤄야 되는데 과연 조국과 박형철이 그걸 해낼 수 있을까? 나는 이게 더 관심사야. 그 다음에 이제 그 조국과 민주노총 갑을 오토텍 문제. 그 갑을 오토텍 문제는요. 그 박형철이 우리가 따져봐야 될 게 뭐냐면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변론을 받을 권리가 있어요.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어. 따라서 그 갑을 오토텍 사측이 그 만약에 박형철을 분명히 변호인으로 선임을 해서 박형철의 과거 전력을 팔아서 불기소 처분이나 무혐의 처분을 유도했다면 이건 전관 비리야. 그러면 박형철이 욕먹어 마땅한 거야.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박형철을 비난하는 건 난 좀 성급하다고 봐. 우리가 박형철이 갑을 오토텍의 사측의 변호인을 맡아서 전관 그 지위를 팔아서 그 무혐의나 그걸 뭐라 그러지?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냈다면 박형철은 그 자리에 앉으면 안 돼. 그러나 그게 아니라면 일반적인 변호인 수준에서 활동한 거라면 나는 그걸로 박형철을 욕할 수 없다라고 생각해요. 내 입장은 분명해. 우리가 박형철을 깔 때는 박형철이 사측을 죄가 분명한데 전관의 지위를 팔아서 무혐의나 불기소를 했는가 이걸 집중해. 현재까지 나는 못 발견했거든요. 그걸 찾으면 나는 박형철은 부패 비서관에 안 맞다고 생각해. 그게 아니라면 나는 박형철이 갑으로토텍의 사측 변론을 맡았다는 것만 가지고 나는 비난할 수 없다고 봐요. 예. 왜 미쳐?
왜 미친다 정말이야. 뇌가 터질 듯? 아, 내가 너무 어려운 얘기를 막 쏟아냈나? 그만할까? 응. 방제 보고 이제 왔대. 그래요? 자, 좌우지간 오늘 내가 하고자 했던 이야기 2개는 다 했어. 아마 이게 문재인 지지자들 중에서도 오늘 방송을 다 이해하는 사람이 드물 거야. 그죠? 이제서 제목 보고 왜 문재인 까냐 이러고 들어온 친구들은 오늘 내가 얘기한 내용을 아마 이해하려면 굉장히 오래 걸릴 거야. 그지? 나중에 내가 지금 이제 아까 8시에 시작해서 지금까지 했으니까 2시간짜리거든? 그러니까 인생상담 지금부터 2시간 할 거야. 아니, 인생상담 지금부터 1시간 할 거야. 1시간 있다가 다시 들어와서 듣든가 아니면 인생상담을 하면서 좀 머리를 풀어. 그래야 알아들을 수 있어. 아, 특사 이야기. 홍석현을 그 대미 특사로 보내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송영기를 러시아로 보내고, 그 다음에 박병석을 중국으로 보내고, 그죠? 박병석을 중국. 그 다음에, 문희상을 일본으로 보냈지. 아, 이해찬을 보내서 중국으로? 그러니까 뭐야, 박병석은 뭘로 보냈다고? 그래요? 그럼 중국을 둘을 보냈다는 얘기네. 예. 자, 하여간 지금 이제 중국으로 둘을 보냈다는 얘기야. 그 박병석이 보니까 옛날에 중국 홍콩 특파원을 했더만. 예. 그래서 옛날에 중국의 특파원을 했던 사람이야. 그러면 중국의 상황을 굉장히 잘한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박병석은 무슨 일로인가 왜 중국에서 되게 그 시진핑이 챙기는 중요한 노선이 있어. 중요한 노선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박병석을 보냈다는 얘기는 그 시주석과 이제 그 이야기를 시작하기 위한 그 정보통을 보냈다는 거고. 그러니까 한번 판을 봐라. 그 다음에 이해찬을 보냈다는 얘기는 사실은 이해찬이 중량감 있잖아. 노무현 때 총리였다고. 노무현 때 총리였던 사람이기 때문에 중국에서 그러니까 문재인이 갖고 있는 어떤 카드보다도 센 카드야. 그거를 이제 이해찬을 보냈다는 얘기는 내가 볼 때는 중국은 뭘 원하느냐 하면 중량감을 원해. 중국에서는 중량감을 원하기 때문에 문재인이 보낸 이해찬 카드나 박병석 카드는 나쁜 카드가 아니다. 굉장히 신중한 카드다. 예. 예. 그 다음에 러시아로 송영기를 보낸 거 그것도 난 잘한 카드라고 봐. 왜냐하면 러시아가요 굉장히 도덕적이지 않아요. 러시아가 주로 그 마피아들이 움직이고 있고 그래서 그 푸틴의 세력이 되게 부도덕한 인간들이야. 굉장히 부도덕하고 막강파식이고 마초적 성격이 강해. 그러니까 거기에 딱 맞는 송영기를 보내는 거야. 송영기를 좀 부도덕하잖아. 마초적이고. 그러니까는 그 러시아 사람들의 분위기에 딱 어울릴 만한 비슷한 부류를 보내는 거야. 나는 그것도 잘된 카드다. 되도록이면 모스크바에서 5년 동안 안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그리고 이제 이 홍석현을 미국으로 보낸 문제 이게 이제 조금 걸려. 아, 그리고 이제 문희상을 일본으로 보낸 거. 문희상도 열린우리당 대표 출신이야. 예. 문희상이 보기보다 이 사람이 뭐라고 그러나 능구랭이거든. 문희상이 겉으로는 막 장군처럼 생겼잖아. 속은 아주 여러 수를 쓰는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볼 때 문희상을 일본에 보낸 것도 딱 일본에 맞는 수를 썼다라고 봐. 근데 이제 문제는 미국이야. 왜냐? 이 홍석현이라는 카드가 사실은 노무현 정부 말에 자, 또 방해할까봐 올릴게요.
솔직히 얘기해서 나는 홍석현이 내 느낌은 잘 갔다야. 결론부터 말하면 홍석현을 보낸 건 잘했다라고 봐. 특사로 보낸 거. 이 왜냐하면 일단 이 홍석현은 기본적으로 삼성가 사람이잖아. 재력이 돼. 재력이 되기 때문에 미국에 가서 꿀리지 않아. 미국엔 아무나 보내서는 안 될 것 같고, 미국에서 적어도 운신의 폭을 가지려면 어느 정도 중량감이 있어야 되는데 이건 정치만 갖고 안 돼. 물량이 필요해. 내가 볼 때는 이 홍석현이 자기는 대통령을 꿈꾸는 사람이야. 다음 대통령 되고 싶어 한 사람이거든. 그러니 홍석현의 야망을 잘 활용해서 미국 측에 가서 새로운 선을 놓으려고 한 거 아니냐. 왜냐면 지금 그 미국 외교선은 옛날에 그 이승만 박정희 라인이거든.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이럴 때 만들어진 이 무식한 충성파들 라인이야. 근데 이 홍석현은 전혀 다른 외교 라인을 만들 수 있는, 한마디로 이제 재벌가에서 만들어진 민간 외교 라인이란 말이지. 그러니까는 옛날에 노무현 때도 그 홍석현을 그렇게 외교적으로 쓰려고 해서 내가 볼 때 외교부를 갈아치기 하려고 했던 것 같아. 근데 그때 삼성 엑스파일이 터지면서 못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홍석현은 자기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이미지 변신을 했어야 됐고, 그래서 JTBC 사장을 손석희를 앉힌 거야. 우리가 홍석현에 대해서는 잘 판단해야 돼. 얘는 우리가 쓸 수도 있는 카드이고 재벌을 위해서 우리를 망칠 수도 있는 카드야. 홍석현은 양날의 칼이야. 위험한 기회라고 볼 수 있지. 예. 자, 홍석현이 손석희를 JTBC 사장으로 앉히지 못했다면 박근혜 탄핵은 불가능했어. 그리고 문재인의 당선도 불가능했어. 이 손석희가 13년 겨울부터 14, 15, 16년에 걸쳐서 사실은 대한민국의 합리적 중도 세력을 깨우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어. 그건 홍석현의 공이 반은 있는 거야. 우리는 그 부분을 인정해줘야 돼요. 만약에 홍석현이 외부의 압력으로, 박근혜의 압력으로 이 손석희를 잘랐다라면 박근혜 탄핵도 문재인 당선도 없었어. 그러면 문재인 측에서도 어느 정도 대우는 해줘야 되는 거야. 그런데 이제 홍석현은 자기의 야망이 있기 때문에 미국의 특사로 가서 자기 라인을 심으려고 하겠죠. 그리고 미국과 자기 대통령 준비를 하겠지. 근데 여기서 문재인이 홍석현하고 얼마나 화학적인 융합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미국의 외교 라인을 바꾸고, 그러면서 미국의 그 대화할 수 있는 라인, 이걸 연다면 안에서 재벌들 대표하면서 장난하는 것보다는 삼성의 지금 그 가치, 삼성의 역량, 이걸 가장 잘 활용하는 게 외교가 아닐까.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홍석현을 못 나가게 하면 안에서 재벌들을 모아서 재벌들이랑 같이 반문재인 기치를 들 수 있어. 근데 홍석현한테 큰 일을 줘서 내보내면, 그러면서 외교 라인을 바꿔내는 그 하나와 그리고 화학적인 융합을 통해서 삼성이라는 브랜드를 이용한 외교적인 활용을 한다면 나쁘지 않은 카드다. 나는 그렇게 봐요. 근데 지금 문득 든 생각은 뭐냐면 뻥이야. 지금까지 얘기한 거 다 뻥이야. 야, 내 동네 아줌마가 무슨 수로 문재인의 생각을 다 읽겠냐? 문재인이 망치 아줌마가 동네 자기네 집 거실에서 떠드는 아줌마한테 수를 다 읽히면 그 대통령이 되겠어? 그냥 뻥이야. 그냥 해본 말이니까 크게 신경 쓰지 마. 너무 진지하게 듣는 것 같아서 해본 말이야. 예. 그냥 소설. 내 요즘에 그 문재인이가 당선이 된 다음에 분노의 별풍선이 사라지고 나니까 생계가 적적해서 내가 인터넷 소설가로 전업을 해볼까 그러고 있는 거잖아. 인터넷 소설가를 하려다 보니까 소설이야, 소설. 중간에 노래 하나 듣고. 아이, 뭐 이게 진짜겠어?
해본 말이지. 자, 우리 등다리들이 디립다 문재인 편든다면서 문재인 뒤통수 까댈까봐 그 낚시성 제목으로 보내드린 일부 시사수다방을 마치고 이제 인상수다방 들어갑니다. 이번이 몇 차지? 3월 말부터 시작해서 3월 말, 그 다음에 5, 6, 7 오늘이 8차인가? 네. 8차죠, 8차. 저 거미줄 끝에 꼭 매달린 것처럼 김윤아가 불렀어요. 길. 세상 어딘가 저 길 가장 구석에 과연 몇 명이나 알아들었을까? 망치 부인 문재인 실화? 글쎄, 싫어할까 좋아할까? 긴 벽에 갇힌 나의 길을 찾아야만 하겠지. 어때? 오늘 방송 보니까 지금 알아듣겠어요? 2시간 동안 망치 부인 한 얘기 알아듣겠어? 이 소설 재밌나? 이거 좀 잘 팔릴까? 가르쳐줘 내 가려진 두려움 이 길이 끝나면 참사장님 올리실 때요, 네, 여기까지를 한 번에 올리실 수 있나요? 네. 이 노래까지를 한 타임으로 올리시고 인생수다방을 따로 올리시고 그러면 좋겠어요. 무뎌진 손이 더 아프게 조여와. 야, 너 일일 드라마를 일주일치 하루에 하는 거 봤어? 일일 연속극이야. 화요일날 다시 와. 다음 편은 그때 발표할게. 일일 연속극 하는데 이 새끼 진짜 오늘 다 하라 그러면 막 일일 연속극을 일주일치 하루에 하는 거 봤어? 긴 벽에 갇힌 나의 길을 찾아야만 하겠지. 진짜 실화인 줄. 처음부터 와서 집중한 사람들은 아주 재미가 있고 뒤에 온 사람들은 이 분위기가 적응이 안 되고, 그치? 막 사람들이 보니까 드립다 몰려왔는데 뭔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겠지. 재방송 봐. 재방송 봐. 근데 어때요? 그럴싸합니까? 그럴싸합니까? 여기까지. 자, 이제 인생수다방으로 넘어갈게요. 오늘은 인생수다방 신청자가 글쎄 내 전화기가 어디 갔지? 여보, 내 전화기 좀 갖다 줘, 방에서. 자, 예. 이제 하는 거거든. 근데 이제 자기가 어린 시절에 상처를 받았지만 그래서 나의 이런 문제가 고민이다 라는 사람은 그 과거의 상처가 있지만 극복하는 의지가 있는 사람이야. 근데 자기가 막 이런 일로 상처받았다라고 쓰는 사람은 여전히 그 사람에 대한 미움에 빠져 있어요. 그렇게 누군가를 미워하는 상태에 있는 사람은 구해줄 수가 없어. 왜냐? 미안합니다. 너무 냉정하게 자기 고민해보고자 하오니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얼릴게요. 또 헛소리하는 사람들 때문에 중요한 얘기니까. 예수님께서는 헌금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의 모든 재산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11조 얘기 안 하셨고요. 11조는 구약에 나온 얘기예요. 신약에 나온 헌금은 너의 모든 재산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맨몸으로 나를 따라라. 여벌의 옷을 챙기지 말고 지팡이도 챙기지 말고 아무것도 네 몸에 지니지 말고 맨몸으로 나를 따라라.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헌금에 대한 얘기예요. 지금 이 님이 갖고 계신 생각은 첫 번째로 제가 볼 때 교회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 거예요. 교회에 헌금을 냈으면 제가 집사지만 저는 교회가 돈을 어디다 썼는지에 대해서 묻지 않아요. 저는 우리 교회 목사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이 어디에다 쓰셨다면 그건 다 알아서 맞게 쓰셨을 것이다. 저는 한 번도 교회 재정에 대해서 관심 갖지 않았어요. 제가 이제까지 11조를 쭉 내오면서 한 번도 내 돈을 어디다 썼느냐 묻지 않았어요. 다만 내가 1년 동안 낸 11조 헌금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했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이렇게 많이 주셔서 이 10배를 내게 소득으로 주셨다는 거구나. 그러면서 나는 감사하면서 헌금을 바라보지 내가 그만큼 낼 수 있다는 하나님께 낼 수 있다는 것을 감사하지 그 돈의 용처에 대해서 난 신경 쓰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다 필요한 곳에 쓰셨다라고 생각해. 어떤 목사님이 그 돈을 어디다 쓰셨다라면 그거 하나님이 생각하신 용처예요. 근데 예를 들어 어떤 목사님이 돈을 빼돌렸다. 그런 증거가 있다. 그러면 그 교회를 떠나셔야 돼요. 그런 교회도 헌금하면 안 돼. 목사님이 이상한 데다 돈을 썼다라고 교인들이 의심하기 시작했다면 그 교회에다 헌금하시면 안 돼요. 그런 교회는 떠나시고요. 시골에 가난한 교회들 돌아다니면서 거기다 헌금하세요. 그게 더 낫습니다. 목사님을 신뢰할 수 없고 그래서 그 헌금의 용처에 대해서 신뢰할 수 없는 교회에다 왜 헌금하세요? 그건 헌금이 아니야. 자기 지분이고 투자지. 제가 볼 땐 이분은 헌금에 대한 기본이 잘못되어 있어. 헌금은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소득에 정말 그 어머님이 인정할 수 있는 딸이 되는 게 먼저예요. 이 70대 어르신들이 어떨 때 정치적 입장을 바꾸느냐 하면 정말 자기가 의지하는 자식, 자기가 믿고 따르는 자식이 권하면 정치적인 입장도 바뀌어요. 어머님들은 아들이 찍으라 그러면 찍어. 왜? 그 아들이 자기의 노후를 책임져 줄 거기 때문에 아들이 찍으라 그러면 찍어요. 그 다음에 그 아버지들은 딸이 찍으라 그러면 찍어. 근데 그게 이제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할 때 얘기야. 자녀를 사랑하고 신뢰할 때. 한마디로 부모님으로부터 신뢰받는 자녀가, 신뢰받는 딸이 아빠한테 찍으라면 아빠가 잘 찍고, 그 엄마한테 신뢰받는 아들이 엄마한테 찍으라면 잘 찍어요. 그렇지 않다면, 결론은 뭐냐? 내 스스로 부모님에게 신뢰를 회복하는 게 먼저예요. 내 삶이 똑바라서 부모님이 나를 보면 의지가 되고 네가 다 컸구나. 네 인생이 이제 완전하구나. 내가 너에게 의지할 수 있겠다 싶은 정도가 되면 부모님이 시킨 대로 찍어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아직 님이 부모님하고 싸우고 부모님이 신뢰하지 않는다면 님이 부모님의 신뢰를 아직 확보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먼저 확보해야 되는 건 부모님의 신뢰와 감동이에요. 부모님이 믿을 만한 생활을 먼저 하세요. 얘가 정말 우리 딸이 어디다 내놔도 우리 아들이 어디다 내놔도 때문에 하나 안 하나 그걸 분명히 알거든요. 마찬가지예요. 기자가 생계와 기자 중에서 고민한다면 제대로 된 기사 쓸 수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잘못하면 바로 용돈 주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사 쓰게 돼. 돈 받고 기사 쓰는 입장이 돼요. 그래서 나는 이분이 그 자기가 지금 생계를 유지하는 일을 되게 막 억울해 하잖아. 난 그러면 안 된다고 봐. 생계를 유지할 수 있으면 감사해야 돼. 그러면서 짬나는 시간에 기사를 써보고 훈련해보고 그래야 되는 거야. 세상에 많은 유명한 미국의 팝 가수들이나 미국의 유명한 배우들이 대부분 30 넘어서 데뷔를 해. 이유가 뭐냐? 20살 때 다 아르바이트 하면서 개고생을 하고 오디션을 본 거야. 그리고 나중에 30살 넘어서
한 자리 단역하고 이러면서 뜨는 거야. 브래드 피트도 마찬가지야. 델마 루이스에 단역 나와서 뜬 거야. 그 전까지 오만 아르바이트를 다 했고. 에? 그래서 내가 이분께 드리고 싶은 얘기는, 먼저 지금 자기가 직장을 다니면서 대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첫째, 감사함이 없어. 그래서는 기자를 해서도 성공할 수 없어요. 어떤 꿈도 이룰 수 없어. 지금 특성화 고등학교로 졸업을 해갖고 직장도 다니고 공부도 할 수 있어.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거기에 먼저 감사해야 돼요. 그러면서 이 직장도 다니고 대학 생활도 할 때, 물론 대학교에서 언론학을 전공해 두는 것도 괜찮아요. 예, 언론학을 부전공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 그걸로 경력을 쌓고 언론에 대한 기본 지식을 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졸업을 해서 계속 생계는 생계대로 유지를 하되, 그러면서 기사를 쓰는 훈련을 자꾸 해보서 계속 도전하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경력직으로 기자가 될 길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당장 생계형 기자가 되려고 그래. 지금 우리나라에서 생계와 기자를 같이 하는 방법은 얻어먹는 것밖에 없어. 잘 생각하세요. 예. 물론 이게 다른 기자분들 기분 나빴다면 죄송하고요. 그러니까 뭐 다른 기자들이 다 이렇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예. 니들 수입이 5% 내 거다. 상담을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가 시사수다방만 계속 하잖아요. 그럼 어떤 문제가 있냐면,